안녕하세요, 여러분. 빅마켓 싱크 심플입니다. 비트코인 혹시 사본 적 있으신가요? 그걸로 돈을 벌어보신 적은요? 비트코인이 오르든 내리든 사람들이 사든 팔든 심지어 대형 거래소들이 사기치다 줄줄이 감옥 가던 그 순간에도 조용히 돈을 버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때 망할 뻔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규제 당국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몰려들었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ETF 대부분이 이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거래소였던 이 회사는 어느 순간 디지털 은행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블랙록은 왜 자기 금고 열쇠를 이 회사에 맡겼을까요? 왜 구글은 결제 시스템을 이들과 연결하려 했을까요? 코인베이스는 지금 무엇이 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이 회사의 진짜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 교육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계시며 본 채널은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창업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원래 에어비앤비에서 일하던 평범한 엔지니어였습니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을 읽고 혼자 밤마다 코드를 짜기 시작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만난 골드만삭스 트레이더 출신 프레드 에르삼과 함께 2012년 2개짜리 방 아파트에서 코인베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가 $6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9년 후인 2021년 4월 코인베이스는 나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상장 첫날 시가총액이 약 $1,000억,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을 찍었습니다. 당시 나스닥 거래소 운영사 시가총액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의 상장이었고 이날 비트코인은 $64,000를 돌파하며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6가 $60,000가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2022년 상황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비트코인은 70% 이상 폭락했고 세계 2, 3위 거래소 FTX는 고객 돈에 손을 댄 것이 드러나며 창업자 샘 뱅크만 프리드가 사기로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업계 전체가 사기꾼 속을 취급을 받았고 코인베이스 주가도 9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코인베이스를 고소했습니다. 너희가 파는 코인들은 증권인데 등록도 안 하고 팔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생겼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도망가거나 법을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싸웠습니다. 법원에서 싸우면서도 규제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초 SEC가 소송을 기각하면서 코인베이스는 완벽한 규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사기치다 쫓겨난 경쟁자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코인베이스만 남았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역전승 이후 코인베이스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만들 때 수탁기관으로 코인베이스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ETF의 80% 이상이 코인베이스 금고를 씁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의 12%가 이 회사에 보관돼 있습니다. 규제를 지키는 게 가장 느린 길 같았지만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자, 이제 코인베이스가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고 싶으면 코인베이스에서 사고, 팔고 싶으면 여기서 팔면 됩니다. 그때마다 코인베이스가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마치 부동산 중개소나 주식 거래소처럼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돈을 버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이 모델이 시장에 너무 의존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오르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거래하면 돈을 쓸어 담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얼어붙으면 매출도 같이 얼어붙습니다. 실제로 2021년이 그랬습니다. 비트코인 불장이 터지면서 거래 수수료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연 매출은 약 $78억, 한화로 약 10조 원이고 영업이익률은 40%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에 코인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거래량이 줄고 매출이 60% 이상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선 겁니다. 그때 코인베이스는 깨달았습니다.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하면 시장이 나쁠 때 회사도 같이 죽는다는 걸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 매출 구조를 보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매출 $72억, 약 9.7조 원 중 거래 수수료가 60%, 나머지 40%는 구독과 서비스 매출입니다. 2021년에 한지리수에 불과했던 구독 매출 비중이 4년 만에 6배 가까이 커진 겁니다. 금액으로는 연간 $28억, 약 3.7조 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 사람들이 코인을 사고 팔지 않아도 코인베이스는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구독 매출이 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USDC입니다. USDC는 1달러와 1대1로 연결된 디지털 달러입니다.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오르내리지 않아요. 항상 1달러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코인베이스는 서클이라는 회사와 손잡고 이 USDC 생태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죠.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팔았습니다. 달러로 출금하면 은행 이체에 며칠이 걸립니다. 하지만 USDC로 바꿔두면 즉시 다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USDC 형태로 코인베이스 안에 보관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사람들이 플랫폼 안에 USDC를
은행실에 쌓아두면 그 돈으로 미국 국채에 투자해서 이자를 법니다. 은행이 예금을 받아 대출로 이자를 버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2025년에는 이것만으로 14억 달러, 한화로 1.9조 원 가까운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킹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코인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코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에 맡겨 보안을 돕게 하면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는 대가로 이자를 줍니다. 문제는 이걸 직접 하려면 컴퓨터를 24시간 돌려야 하고 기술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대신 처리해줍니다. 고객은 코인을 맡기고 이자를 받고 코인베이스는 그 과정에서 25에서 35%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쉽게 말해 고객은 예금 이자를 받고 코인베이스는 금융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현재 코인베이스는 전체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의 11%를 관리하는 세계 최대 스테이킹 기관입니다. 세 번째는 커스터디, 즉 금고 대여입니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만들 때 그 비트코인을 어딘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코인베이스가 그 금고 역할을 합니다. 미국 비트코인 ETF의 80% 이상이 코인베이스 금고를 씁니다. 보관하는 자산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든 내리든 시장이 좋든 나쁘든 일정하게 들어오는 매출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거래는 파도입니다. 하지만 고객이 맡긴 자산은 저수지입니다. 파도는 크지만 불안정합니다. 저수지는 천천히 차지만 오래 갑니다. 코인베이스는 지금 파도에서 저수지로 이동 중입니다. 그런데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훨씬 더 큰 수를 뒀습니다. 올해 2026년 2월 코인베이스가 주식과 ETF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수수료는 0원입니다. 애플, 아마존, 테슬라 주식도 S&P 500 ETF도 코인베이스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수료가 공짜일까요? 핵심은 USDC 생태계입니다. 예전에는 고객들이 주식을 사려면 코인베이스에서 코인을 팔고 달러로 바꿔 다른 증권사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인베이스 안에서 코인도 사고 주식도 사고 ETF도 사고 모든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돈이 코인베이스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USDC 형태로 계속 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국채 이자를 만들어냅니다. 주식 거래는 공짜지만 그 과정에서 USDC 생태계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전 세계 모든 자산을 디지털화해서 우리 앱 안에 머물게 하겠다는 야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리고 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가 만든 블록체인 고속도로입니다. 원래 이더리움은 거래할 때마다 가스비라는 통행료가 비쌌습니다. 복잡하고 느리기도 했죠. 코인베이스는 그 위에 훨씬 빠르고 저렴한 새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게 베이스입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2025년 기준 전체 이더리움 L2 나트워크 수익의 60% 이상을 베이스 혼자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부 개발자들이 이 위에 앱을 만들고 그 앱들이 돈을 벌 때마다 코인베이스도 수익을 가져갑니다. 통행료만 받는 게 아니라 도로 위에 상권까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AI 전용 지갑. 앞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AI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물건을 사고 결제하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 로봇들이 쓸 신용카드와 계좌를 코인베이스가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AI가 경제 활동을 할 때마다 코인베이스가 돈을 버는 세상 말이죠. 그리고 토크나 주식도 준비 중입니다. 지금은 주식을 사려면 장이 열릴 때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팔고 현금을 받으려면 내 계좌에 들어오는데 또 2일 걸립니다. 토크나 주식은 이걸 완전히 바꿉니다. 애플 주식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으면 새벽 3시에도 주말에도 그 자리에서 즉시 내 지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담보로 은행 갈 필요 없이 즉시 대출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은행 계좌조차 없는 사람이 수십억 망입니다. 토크나 주식이 열리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애플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한 번도 건드리지 못했던 수십억 명의 새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코인베이스는 나스닥 뉴욕증권 거래소와 같은 링 위에 올라갑니다. 아니 그것들이 못하는 것까지 하는 회사가 됩니다. 자, 그럼 이 회사는 결국 뭐가 되려는 걸까요? 1800년대 미국 골드러시 이후 진짜로 미국을 바꾼 건 철도 회사였습니다. 금을 캔 게 아니라 금을 실어 나르는 인프라를 만든 겁니다. 동부와 서부를 잇는 대륙 횡단설도가 깔리자 그 위에서 미국 경제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하려는 게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어쩌면 철도 회사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철도 회사는 길만 만들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길도 만들고 그 위에서 쓰이는 돈의 유통도 장악하고 그 돈을 담는 지갑도 만들고 거래 규칙도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USDC는 디지털 달러이고 베이스는 디지털 고속도로이고 수탁 서비스는 디지털 금고입니다. 주식과 토크나 자산은 철도 위에 새로 올리는 화물입니다. 성공하면 코인베이스는 단순한 거래소가 아닙니다. 디지털 경제 전체가 돌아가는 운영체제가 됩니다. 코인 가격이 뭐가 됐든 어떤 자산이 살아남든 디지털 세상에서 돈이 움직이면 반드시 코인베이스를 거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회사의 진짜 야심입니다. 물론 아직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려는 방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는 만만치 않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 얘기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거래소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사업 자체는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는 수백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낸스 같은 글로벌 거래소는 거래량 기준으로 여전히 세계 1위, 코인베이스 거래량보다 15배 이상 많습니다. 수수료도 더 싸고 코인 종류도 훨씬 많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경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 같은 플랫폼도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고 있고 전통 금융회사들도 점점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거래 수수료 경쟁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시장을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식을 거래할 때 수수료가 꽤 비쌌지만 지금은 대부분 수수료가 0원입니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결국 가격이 내려간 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입니다. 암호화폐 산업은 아직 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시장입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규제 방향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SEC, 즉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볼 것인지 계속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코인베이스가 정부, SEC와 싸워 이기며 신뢰를 쌓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건 이제 겨우 1라운드가 끝난 것뿐입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일부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소는 훨씬 더 많은 규제를 따라야 하고 어떤 코인은 아예 거래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행정부가 들어서거나 법이 더 까다롭게 변한다면 지금의 거래 서비스나 USDC 사업은 언제든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조금 안정되었지만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결국 비트코인 가격에 묶인 운명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사업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 의존도를 줄이고 구독과 서비스 매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도 회사의 실적과 주가는 암호화폐 가격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 오르면 코인베이스 주가는 20에서 30% 오릅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10% 떨어지면 코인베이스는 20에서 30% 떨어집니다. 최근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코인베이스 주가가 고점 대비 60% 떨어진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기술적 보안입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의 12%를 보관하고 있다는 건 전 세계 해커들의 1순위 타겟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의 해킹 사고라도 터진다면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라는 성벽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인베이스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높은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잘 타면 누구보다 빨리 목적지에 가겠지만 한 번의 실수로 파도에 휩쓸릴 위험도 공존합니다. 이 회사가 보여주는 미래가 멋져 보인다고 해서 그 뒤에 숨은 이 날카로운 리스크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코인베이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2년 2개짜리 방 아파트에서 시작한 회사가 지금은 전 세계 비트코인의 12%를 관리하고 블랙록이 금고 열쇠를 맡기고 나스닥 상장사가 됐습니다. 거래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디지털 달러를 유통하고 블록체인 고속도로를 깔고 주식과 ETF까지 팝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AI가 경제활동을 할 때 쓰는 지갑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1800년대 골드러시 시대에 가장 큰 부를 쌓은 건 금을 캔 사람이 아니라 그 험난한 길에 철도를 깔고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026년 지금 코인베이스가 걷고 있는 길도 이와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원이 되든 10억 원이 되든 그들은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디지털 세상에서 가치를 주고받는다면 결국 자신들이 만든 철도와 금고를 쓰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그게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이 10년 후에도 살아있을지,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더 강한 경쟁자가 나타날지 지금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세상이 디지털로 움직이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코인베이스가 지금 어떤 판을 짜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이 직접 보셨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